지금 내란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1월 18일이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지금 직위원 잘해야 1월 12일, 더 빨라도 1월 18일 재판 마친다고 하고, 그러면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잡으면 2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뭐 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적죄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죄고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뭐 구속사유에 불명예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별개로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과 같은 부분,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 또 특검에서 별도로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면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적어도 왜 이적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도 이미 그 부분 입장을 밝혔죠.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그 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이적죄로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석방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예, 저는 풀려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예. 풀려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사법제도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또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이걸 알고 있어서 거기까진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석방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1월 18일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진 않을 거겠지만 지금 2개 재판부가 더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를 전담하는 예. 재판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병특검에서 기소를 해놓은 직권남용 관련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만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은 석방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월 18일이 만기니까 거기에 임박해가지고서야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특검에서 새로 청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원 3인방들이 있는 영장 판사들이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 일반 이적죄 재판부나 아니면 해병특검의 직권남용 재판부에다가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3인방이 관여를 할 여지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관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해당 재판부도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발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지금 직위원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정구승 변호사님, 김용현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풀려날 뻔했다가 마지막에 바로 영장 다시 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현 그 구속 기간도 12월 24일인가 끝날 거예요. 네,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체포방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밝혀질 것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영장이 진행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영장을 그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석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지금까지 너무 그 미중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천주교 정의평화연대가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빨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이걸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망설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1심에서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재판 도중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부터 이제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사실상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전현희 전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께서도
내란 재판부 도입하자라는 의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서 사면돼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를 못하게 이런 사면권도 제한하자라는 그런 법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막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로 혹여나 잘못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중을 거듭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영장 기각률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을 한번 볼까요? 내란 특검의 평균 기각률이 38.5%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37.5%. 최병 특검은 딱 한 건 영장 발부했습니다. 10건을 청구했는데요. 결국은 임성건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영장을 청구하면 4명을 안 내려준 거예요. 적어도. 지금 4명의 몸이 치지 않습니까? 제일 잘 나온 것도. 이 정도로 지금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원래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을 한번 보면은요. 지난해 가장 높아져가지고 물론 영장 기각률이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가장 높았는데 22.9%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각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반 사건에서 22.9%잖아요. 저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뭐 이제 주거가 불명한 사람들, 조폭, 아니면 맨날 도망 다니는 폭력배, 아니면 서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장 청구하면 째깍째깍 나와요. 왜냐하면 주거가 불정하다. 어디로 도망갈지 모른다. 사회 직업도 제대로 변변치 않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나오는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직업도 번듯하고 집도 잘 있는데 왜 도망가겠냐 하면서 영장을 잘 기각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특검 피의자들이죠. 특검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내란 재판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장 재판부가 있고요, 1심 재판부가 있고 2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게 되면 너무 늦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장 재판부랑 2심 재판부가 있는 건데 2심 재판부 우리 고려해 볼 만하고요. 영장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 3인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근데 지금 다음 달이면 특검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영장을 청구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실 거의. 그래갖고 영장 재판부도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유전무죄 얘기하셨지만 혹시 법원이 특검이 진짜 이 실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그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따집니다. 그 영장의 이제 발부 사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 전에 보는 게 범죄가 얼마만큼이나 중대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영장 청구의 내용들을 보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뭐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병 특검도 있고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은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중한 사태가 전제가 된 다음에 이 특검들이 나온 건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내란이라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판사들도 국회에 나와서도 이거 내란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엄 상황에 관해서는 이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마치 지난해 있었던 뭐 어떤 정치적인 여의도의 세프링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기각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내란의 그 주역들이었다고 본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아까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관식이나 지내신 분들이 멀쩡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딜 도망가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영장을 안 내고 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내란 재판부에 영장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WHIT28208님 강하게 나갈 때는 좀 강하게 나가고 강약 좀 조절합시다. 지금이 신중을 따질 때입니까? 나홀로님 계속 신중해라. 역풍 걱정하고 민주당은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줘라. 국민들이 니들 때문에 더 지친다. 그렇게 비난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재판부 도입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단 대통령 돌아오는 대로 한번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자막이 몇 가지 틀린 게 있었네요. 사면권, 설왕설래. 여러분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시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네. 대체로 이렇게 순방 기간에는 그런 성과를 가리는 일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자제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을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괜히 또 그 국민의힘에서 또 뭐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시간을 저희가 또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정대 긴밀하게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우승 변호사님이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있고 저는 또 김기현 변호사님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그 영장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 특검의 활동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익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특검이 끝난 이후에도 일반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또다시 영장들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영장 중에서 저는 또 주목해서 봤던 게 압수수색 영장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안들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도입 필요성도 있고 실익이 특검이 지난 후에도 끝난 후에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장전담 재판부까지 이제 대통령님께서 귀국을 하시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내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당내 무슨 뭐 권력 싸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무님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선출된 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 대표를 흔들어서 또 다시 제2의 이재명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특판 설치 반대하는 의원들 당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멈추고 대표를 도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뭐 당에서 일부 반대하고 꼭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사실 법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특검법 설치 법안을 만들 때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도 같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는 없었나요, 김기현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저도 거죠? 주장을 했었죠. 저는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1950년대나 80년대였다면 지금이
내란 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들을 기다리는 게 뭐였을까요? 예, 그 사람들 여인형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려고 했잖아요. 사실 맘만 같아서는 그 사람들 지금 특검 수사를 받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남태령의 B1 벙커로 다 끌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노상원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들려줬어야지 이 내란이라는 걸 완전히 신속하게 확고하게 청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대로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그들의 음모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완전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하려던 대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조위나 특별감찰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관에 대한 특칙도 두고 있어서 더 오래 잡아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법에 넣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들을 착착착착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같지도 않은 변호인들이 날뜁니다. 김용현 변호를 맡은 이하상 어쩌면 근데요 이걸 이제 알았습니까? 저는 진작에 알았어요. 재판정에 나오기 전에 이하상이라고 하는 자가 했던 것을 봐도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완전히 재판정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알려진 건데 이 자를 그냥 놔뒀던 사람이 누굽니까? 직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감치 세상에 아니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을 할 수가 없어서 풀어줘라라고 명령을 했다. 양절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거를 자료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면. 아니 재판부가 보완을 해서 재판부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왜 몰라요? 나도 알겠구만. 아니 거기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면 그걸 신분증 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 변호사라는 자가. 아이고야. 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인도 나 가가지고 신분 안 밝혀 그러면은 구속 안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감치에서는 체포영장의 규정과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신원 특정을 요구하는 조문이 있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김새 이런 걸로 추정해 갖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약간의 입법 불비가 살짝 있기도 했고 그리고 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변호사고 나중에 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감치가 아예 무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잠깐 정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감치 재판부가 열린다고 하면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갖고 감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일단 대법에서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될까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예. 지금 법원에서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감치 집행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한 30분 예. 전쯤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신원 특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모를 때는 생김새를 그냥 특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특정을 한 게 뭐 안경 쓴 사람 예. 이런 식으로만 특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안경 쓴 사람이라고만 쓰면은 안경 쓴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특정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 것이죠. 몽타주 그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마 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해갖고 하면은 충분히 특정이 되는 사항이라. 아니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엔 감치재판소에 붙였어야 됐어요. 예. 근데 서울구치소에 보낸 서류에 대해서는 영상이나 사진도 없고 그냥 안경 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라고 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마 뭐 법원이 체면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석방해라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다시 재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 쪽잡이 같이 생긴 놈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그놈이구나. 딱 보면 쪽잡이 같이 안 생겼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려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개선 장군이에요. 이진관 이놈 내가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 다른 녹취 잘못 나갔네요. 네.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한번 예 들려주시겠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하상 변호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감치가 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감치 15일 갔다 오고 나면 어차피 풀려날 거고 거기 갔다 오면 아마 또 개선 장군처럼 나와서 나는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서 또 자기네들의 여론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감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이제 고발 조치나 이런 거 그 표현협에 대한 징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병행이 돼야 되는데 감치 같은 경우에 15일 들어가 있는 걸로 사실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행위라면 그때마다 20일 이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꼭 이거에 대해서는 변협과 사법부 차원에서의 뭔가 고발이나 징계 절차가 꼭 착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치는 최고가 15일입니까? 20일입니다. 20일. 예.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에 15일 했지 않습니까? 더 늘려서 20일 할 수도 있습니까? 감치 명령이 이미 15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는 못합니다. 네. 감치 재판에서 15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고 아마 근데 이하상 변호사 15일 살고 나와서 또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은 예, 그때 또 그럼 이제 보낼 수가 20일로. 있는 것이죠. 각 최대 행위별로. 20일로. 예.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내면 됩니다. 예. 준비됐나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관장님, 검사의 신문 태도 좀 바꾸라고 좀 하십시오. 지금 왜 저렇게 거만하게 폼을 잡고 신문합니까? 예? 목편태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이게 있으니까 검사 그렇게 함부로 할 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유도 신문에다가 협박 신문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건 기억이 안 보고 나요. 내용을 얘기 내용은 좀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제발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부분은 제 경찰과 관련된 부분. 제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라서 원활한 소송이 진행될 수 소송 지휘를 있도록 거부하는 건 명확하게 검사 아닙니까? 엄격하게 지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맙시다 진짜. 근데 어디 그게 이게 검사가 청장한테 건방을 근데 떱니까? 오늘 제가 지켜보니까 변호사님들께서 그동안은 어떤 선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저자도 아니 선이 없으면 감치를 하든지 질서를 유지를 시켜야죠. 직원이 그럼 뭐하러 거기 있는 겁니까? 저기서 제발 좀이라고 이제 특검이나 변호사들이 얘기하시던데 제발 좀 지기현 판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기현 판사님 저기서 지금 MC 보고 사회 볼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 저기서 왜 저기 사정을 합니까? 감치하시고 이진관 판사처럼 명확하게 좀 단호함을 좀 보여주셔야 저기서 왜 빌어요? 아니 저 사람들 피고인이 옆에 저 웃는 거 보셨어요? 김영현? 그리고 검찰들 답답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이게 저게 재판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재판장 안 가봤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기현 판사님 제발 좀 단호함을 보여주세요. 제발 본인이 제발 부탁하지 말고. 지기현 판사.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이진관 판사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법적 모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 진행할 거라는 단호함을 보여줬습니다. 판사님 제발 좀 이진관 판사님 좀 보고 요만큼만 배워주시면.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저 재판 방식이 이게 만약 이혼 재판이었다면 아주 적절한 재판 소송지 방식입니다. 예. 실제로 이력을 보니까 가정법원 재직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기현 식품도 하고 판사가. 그랬더라고요. 예. 이혼 재판은 서로 진짜 저렇게 막 쌍욕까지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원래 부부였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유 당신 말도 맞고요. 아유 당신 말도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이혼 소송도 아닌데 이혼 소송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재판정에서 좀 엄격하게 하거나 혼을 내시는 판사님들이 양형을 좀 더 후하게 주시는 편이고
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사실 양형을 좀 세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양형을 세게 줬을 때 공정하지 않은 진행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발이 안 나오기 위해 일단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판결문으로 얘기해 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재판장님이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선고가 뭐 길어야 한 달, 두 달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한번 그러면 단호한 결정을 좀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기현 하는 것 보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이 문제지요. 최근에 근데 지기현 재판장님께서 계속 기자들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뭐 정확하게 뭐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유죄를 쓸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다 좋은데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지기현 재판장까지는 제가 좋은데 님자는 붙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했어요 제가. 형사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재판부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그리고 원래 방송에서는요 님자 안 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재판부에서도 원래 피고인 윤석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여사 안 붙였다고 또 랄지를 떨었잖아요.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무슨 조지호라고 얘기했다고 저 김영현 재판부에서 또 한번 랄지 했더라고요. 왜 청장 안 붙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들 이렇게 왜 뒤에 붙이는 거에 대해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은 법복을 좀 벗으시고 그리고 그냥 귀연히 TV를 여시는 게 임자 붙이지 말라니까. 기현 씨. 기현 씨, 법복 벗으시고 귀연히 TV를 여시는 게 본인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본인의 그 재능과 유합한 제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저 이하성 변호사랑 이번에 감치명령 받았던 자들 아까 1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속보 보니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다.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그럼 이제 형사 조치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모욕 행위도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15일은 그대로 유효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치 재판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그 이후에 진행돼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뭔가 또 랄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감치시키겠다. 그러면 15 더하기 20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정 모욕죄 아니면 법정 소동죄로 추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예 감치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자기네들이 감치를 당하면 그로 인해서 김용현이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 명분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또 랄지를 할까 봐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재판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받아들여갖고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까 봐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로서 확고한 직업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호칭을 조심히 하는데 경쟁 상대인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는 막 알지. 자, 이제 이렇게 끄는 사이에 1년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내란 일어난 지 1년이 되도록 단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권도 바꿨는데 정말 분발을 촉구하는데요. 그나마 이중관 부장판사가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갖습니다. 한덕수 재판은 이제 종반부를 향하고 있는데 한덕수 재판이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가 얘기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26일 벌써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결심 공판을 해요. 그러면 결심 공판 이후 통상 한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선고 내용 여기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고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 죄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갖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를 도와줬다라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가 범죄가 안 되면 한덕수는 자동으로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론은 이 커다란 어떤 지난해에 대한 행위의 판단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형태 과정에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뭐 한덕수 지금 총리 얘기도 당신 총리로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 과연 그리고 나머지 그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미안할지언정 당신 스스로 뭐 피해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재판이 그나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판단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지난번 모의 재판에서 윤석열 사형 선고하셨죠, 구형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덕수 1심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장기의 징역을 구형하고 거기에 걸맞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그게 플러스 알파였으면 좋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덕수는 장례식장을 아마 감옥에서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한덕수 재판하고 거기에 보다도 더 뭐 낮은 것을 직위원이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덕수에 대한 법정 형량 범위가 최대는 사형이고요. 제일 봐준다고 하면은 징역 1년 3개월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최하 5년인데 지금 2번까지 감경이 가능하니까 플리바게닝 때문에 그러니까 2번 감경하면은 반 4분의 1 해서 이제 1년 3개월이 되는 건데. 1년 3개월 나오면은 저는 그냥 대법원 앞에서 1인시 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새로운 내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안 돼.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아무래도 그래도 한 15년, 2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네, 최소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절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주요 임무 공법으로 보면 20년 이상 나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형을 받아야 될 자에 대한 그 공범이고 적극적인 공범이었기 때문에 없이는 안 될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항소심에서 감경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경고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힘을 자꾸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정에 나오게 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재판에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부하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그 천박한 인식, 태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수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것밖에 안 되는 자였나.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이가 국가정보원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폭탄주에 취해가지고 엎혀 나왔다는 비화를 전했는데 그동안 이 얘기는 방송에서 안 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도 남았죠. 그 박종문 사령관 증언을 배척한다고 자기 딴에는. 너 저 술 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기억해? 이 얘기를 하려고 오자마자 내가 막 술 먹고 했잖아. 제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막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는 2023년 2월에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는 대충 하고 쏨에 딱 섞은 폭탄주 막 돌리다가 만취해서 경호관에 엎혀왔다는 그 증언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의 만취 증언은 차고차고 넘칩니다.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애초에 집권 초반에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출신이니까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연결되는 분들 좀 계세요, 안에. 그분들이 저한테 제배가 온 게 그렇게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윤석열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엄청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때? 아, 어떻게 집권 초반에 대통령이 술 먹었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예 술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면세주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 납품용 주류는 면세주예요. 그 면세주가 그렇게 대통령실로 괴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또 했을 때 또 비판받았어요. 음모하지 말라, 음모론이라고. 맞잖아. 비행기에다가도 뭐 참이슬 막 10상자 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술에 대한 거는 윤석열은 그나마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제보로서 또 술만 진심이었죠. 술만 진심이었죠. 저도 술 술만. 얘기 좀 황당하게 들은 게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 지역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역으로 마중이 나갔대요. 낮 시간대에 그럼 왔을 거 아닙니까? 내리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얼굴 버리가지고 내려가지고 열차에서 마셨군요. 네, 열차에서 마셨던 거예요. 서울에서 거의 대통령 특별 열차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보령이거든요. 보령에 한번 갔을 때 헬기가 가요. 대통령 헬기가 세 대가 뜨거든요. 그 저녁 시간 딱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타야 됩니다. 그 헬기가. 왜냐하면 다 미리 그 헬기가 뜨려면 뭐 이렇게 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헬기는 또 세 대가 떠야 돼서 헬기가 취소됐어요. 술 먹고 못 일어나가지고. 그 취소되길 잘했어요. 그 자식도 술 취해가지고 조정사태야. 너도 한잔해. 그렇게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인명피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인명피해 안 나서. 그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예. 아, 그 변명을 하려다가 자신의 참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는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꾸 뭐 일회성 계엄, 경고성 계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일회성이 아니다. 그 증거로 한덕수 총리한테 외국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행사 참석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계엄이 장기화될 거라고 하는 예상하에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로 그걸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맨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 자기 주둥이를 못 참는 거죠. 아, 그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나가보니까 좀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막 도와주라고 막 이런 짜증나가지고 말이야. 아,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상대 못하겠으니까 난 중요한 것만 하고 한덕수한테 맡기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이게 만약 외국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꿀꿀이죽도 못 먹을 그런 형편에 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으며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워준 그런 참전국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나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지가 살 길을 찾으려고 말을 해도 분수가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APEC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요 다음에는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는 멤버였나? 아니, 저 얘기가 지금 우리 내란 재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물론은 바뀌었지만 김기현 변호사님 저런 얘기가 만약에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되겠죠. 전 대통령이 할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시장 바닥에 있는 속물 장사치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할 발상인 거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뭘 원조해달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포퓰리즘이고 좌파 정상이라고 폄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야 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범죄자가 그런 한 말 한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윤석열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G20인 경우에는 유력 국가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초청국들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력 국가들과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회담을 잡거나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이랑 그렇게 회담을 잡힌 건데 실력이 없어서 중요한 외교는 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편을 모아서 우리의 그 협상력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참 정말 어이가 없고 이번에 있었던 에이펙에서의 성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 처참하게 그 실력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싶은 건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었으면 캄보디아 ODA는 왜 그렇게 놀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소명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미안님, 조금 사는 나라, 대통령이라는 자의 언어 수준. 산소 박사 1962년생님, 야, 그러면 캄보디아는 왜 ODA 증액시켜? 사실 그 말도 안 돼요. 캄보디아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장학금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식 수준이 정말 처참한 거거든요. 근데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렇게 말을 했던 저자의 인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니, 외국에다가도 저 따위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도 못 사는 국민은 국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자의 인식 수준으로 따지면 그거 뭐 국민들이 말이야 돈 없는 국민들 맨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복지는 그거 왜 필요해?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 깎고 R&D 예산 깎고 그게 다 답이 저자의 저렇게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고 처참한 인식 수준이 바로 정책에서 본인의 말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요, 윤석열이 저렇게 저급한 인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외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정상들 간에 혹은 핵심 관계자들한테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저급한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눈도 안 마주쳤던 겁니다. 당장 서울구치소 내란범들 복지를 끊어버리고 싶네요.